예,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부터 이제 총 12회에 걸쳐서 예상은 12회입니다. 더 할지 덜 할지는 모르겠는데, 형법 강론, 이제 촬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생명과 신체에 대한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강론이 시작이 되죠. 우리가 이제 물론 개인적 법익에서 스타트했을 때 이렇게 갑니다. 우리가 이제 개인적 법익은 헌법에서 배웠던 것처럼 생명부터 나오겠죠. 그 다음에 이제 신체. 그 다음에 자유, 정조, 명예, 이게 이제 동급으로 처리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재산, 이게 이제 개인적 법익에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형법 강론도 이 순서대로 사실상 범죄들이 규정이 되게 됩니다. 물론 여기서 압도적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 이제 재산죄 관련해서 이쪽이 이제 대단히 중요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 사례형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 여기에 집중이 되게 됩니다. 근데 그 외에도 이 명예훼손 같은 경우에 상당히 좀 중요한 내용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자유에 관한 죄 이런 데서도 여러 가지 좀 중요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정조에 관한 죄가 바로 이제 성범죄에 관련된 건데 우리가 성폭법이나 아청법 그런 것들과 더불어서 같이 좀 잘 정리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하고 내일 정도 해가지고 생명, 신체 그리고 이제 자유 아마 들어가게 될 것 같은데요. 이쪽 동네는 빠르게 필요한 거 위주로 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살인의 죄가 나오게 되는데요. 424페이지 보십니다. 기본적 구성 요건으로 보통살인, 그 다음에 가중적 구성 요건으로 존속살인데 이게 뭡니까? 책임이 가중되는 부진정 신분입니다. 책임이 가중되는 부진정 신분. 그리고 이제 감경적 구성 요건으로 영아살해, 촉탁, 승낙, 살인, 그 다음에 자살관여, 이게 이제 자살교사 방조 이런 것 등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독립적 구성 요건으로 위계위력 살인죄가 등장하게 되는데요. 자, 여기 보면 전부 다요. 미수는 기본적으로 있어요. 미수범 처벌 규정이 있는데 예비음모 처벌 규정이 있는 데를 좀 체크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보통살인죄와 존속살해죄 당연히 있고요. 그 다음에 위계위력 살인죄도요. 250조, 250조 이 규정을 갖다가 준용하도록 돼 있거든. 그래서 위계위력 살인죄도 예비음모를 같이 처벌하고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영아살해라던가 촉탁, 승낙살인, 그 다음에 자살교사 방조에는 예비음모가 없어요. 그것부터 체크합니다. 자, 조문 250조 1항에서 사람을 살해한 자 처벌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뭐 조문 자체 가지고는 특별한 게 없죠. 누구든지 사람을 살해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문제는 객체 관련해서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자, 앞으로 우리들이요 항상 좀 신경 쓰면서 봐야 될 게 강론 쪽에서 우리가 이제 총론에서 열심히 배웠던 게 객관적 구성 요건 요소라고요. 여기서 나왔던 게 주체, 객체, 행위, 행위 상황, 결과, 인과관계 이런 것들이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였습니다. 그런데 강론에서는 기본적으로 뭐 인과관계 이런 거 이제 총론 얘기라서 특별히 나오지는 않고요. 문제되는 게 항상 뭐 주체, 이게 신분범에서 문제가 되겠죠. 신분범의 경우에 주체 검토할 것이고 객체, 지금 살인죄에서도 중요한 게 뭐예요? 객체. 그래서 이제 이쪽 각각 범죄 객체에서 사람이라던가 그 다음에 또 뭐요? 재물. 특히 이제, 절도죄의 경우에는 타인 소유, 타인 점유의 재물이어야 되는데, 횡령의 경우에는 타인 소유, 자기 점유의 재물. 이런 것들이 있죠. 또 권리행사 방해 같은 경우에는 자기 소유, 타인 점유. 이런 것 등. 그래서 이제 객체가 좀 중요하고, 그 다음에 행위도요. 사람을 살해한 자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특별한 행위가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사기죄 같은 데서 뭐라고 돼 있어요? 사람을 기망하여라고 돼 있죠. 기망하여라고. 그래서 구성요건에서 명문으로 어떤 행위 태양을 주어졌을 때 그럴 때 이제 이 행위가 중요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행위 상황 나가게 되는데 이런 게 이제 야간이라던가 특수 있죠. 특수.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함 권유대 뭐 이런 것 등 이런 것들 할 때 행위 상황이 문제가 되겠죠. 그리고 결과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뭐 결과적 가중문 같은 거 그런 거에서나 문제가 삼고 그래서 일단 뭐 결과하고 인과관계는 사실 크게 중요하지 않고요. 강론에선 개별 범죄에서 주체, 객체, 행위 상황 이런 것들이 강조가 좀 되게 되는데 각각의 범죄마다 중시되는 것들을 잘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살인죄에서는 주체 아무 의미 없죠. 대신에 나중에 어디에서 존속살해죄 같은 경우에는 직계 비속 이런 게 필요하겠지만 평상시에 살인죄에서는 주체가 특별히 문제가 안 돼요. 그래서 객체를 이제 살펴봐야 돼요. 사람 언제부터 사람이냐 이거가 이제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가로 1번에 보시면 객관적 구성 요건에서 본죄의 주체는 피해자 위의 모든 자연인이다. 그래서 뭐 주체는 중요하지 않고 객체 써 있죠. 사람이다. 근데 사람은 자연인만 의미하고 당연히 법인은 안 들어가요. 그리고 생존 능력 유무는 상관없는데 판례 옆에 425페이지 보시면 자살 도중인 사람이라도 당연히 살인의 객체가 되는 것이고요.
이제 사람 관련해서 시기와 종기가 중요합니다. 특히 이제 종기는 그냥 우리가 심장사설 또는 호흡 종지설 따라가면 되는데 시기가 문제가 되죠. 사람의 시기.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민법에서는 전부 노출설이지만 형법은 좀 더 앞에서부터 보호해요. 그래서 진통설, 진통설. 그래서 이게 뭐가 된다? 규칙적 진통이 수반될 때, 이랬을 때 이미 사람이 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분만 개시설이라고도 얘기하게 되는데 사람의 시기 두 번째 줄 보도록 합니다. 분만이 개시된 때를 사람의 시기로 보고 있다. 진통설 이렇게 얘기하는데 판례 보세요. 자, 음영 부분 들어가 있습니다. 규칙적인 진통을 동반하면서 태아가 태반으로부터 이탈하기 시작한 때, 다시 말하면 분만이 개시된 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산원이 분만 중인 태아를 질식사에 이르게 했습니다. 자, 분만 중이라고 되어 있죠. 분만 중이라는 것은 이미 뭐예요? 규칙적 진통이 동반되면서 태아가 태반으로부터 이탈하기 시작한 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만 중이기 때문에 이미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실로 사람을 죽였어. 그리고 업무자죠. 업무상 과실치사가 인정이 되는 겁니다. 자, 이에 반해서 2번 판례를 보시면요. 방해루지 1번 말고 바로 일단 저쪽 본문 볼까요? 조산사가 진통은 없었으나 진통이 없었대요. 그럼 아직 사람이 아니에요. 태아입니다. 태아. 분만 예정일을 10살이나 넘겨 5.2kg까지 성장한 태아를 진통이 없었음에도 불구 무리하게 분만을 시도하다 태아를 사망케 한 사건입니다. 자, 여기서는 아무리 보더라도요. 진통이 뭐 있었다라거나 분만 중이라는 얘기가 없어요. 그럼 뭡니까? 이건 태아입니다. 태아는 살인의 객체가 될 수 없어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기서 문제가 뭐였냐면 14일이나 예정일을 지났다고. 그렇게 되면 혹시 제왕절개 수술이 필요했던 게 아닌가. 그리고 또 제왕절개 수술이 필요했다면 제왕절개 수술의 경우에는 사람의 시기를 달리 봐야 되는 게 아닌가. 그게 이제 문제된 거예요. 그래서 검사 측에서 주의적 공소사실로 업무상 과실치사를 공소제기한 거예요. 뭐라고 하면서 읽어봅니다. 제왕절개 수술의 경우 의학적으로 제왕절개 수술이 가능하였고 규범적으로 수술이 필요했던 시기, 이거를 이제 사람의 시기라고 주장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미 의학적으로 제왕절개 수술이 가능했고 규범적으로 수술이 필요했던 시기, 분만 예정일을 10살이나 넘겼기 때문에 충분히 이때는 이미 사람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거죠. 하지만 우리 판례가 뭐래요? 판단하는 사람이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어서 이 시점을 분만의 시기로 볼 수는 없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업무상 과실치사 되지 않았어요. 사람. 어쨌든 과실치사도 객체는 사람이어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예비적 공소사실로 임산부에 대한 생리적 기능 훼손, 즉 임산부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상, 이걸 이제 걸었는데 역시 판결도 2번 봅니다. 우리 형법은 태아를 임산부 신체 일부로 보거나 낙태행위가 임산부의 태아 양육, 출산 기능의 침해라는 측면에서 낙태죄와는 별개로 임산부에 대한 상해죄를 구성한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고 해석된다. 자, 따라서 태아를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가 임산부 신체 일부를 훼손한 것이라거나 태아의 사망으로 인하여 태아를 양육 출산하는 임산부의 생리적 기능이 침해되어 임산부에 대한 상해가 된다고 볼 수 없다. 결론적으로 업무상 과실치사 사람이 아니어서 무죄, 그리고 업무상 과실치상 임산부에 대한 생리적 기능 훼손이 없어서 무죄, 이렇게 됐던 사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사람의 종기가 나오는데 우리는 그냥 맥박종지설 또는 호흡종지설 이렇게 기억을 하십시오. 뇌사설이 주장되고 있지만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은요 반대석상 결론만 기억하십니다. 뇌사는 사망이 아닌 것은 입장입니다. 아닌 것이라는 입장. 그래서 오히려 뇌사설에 반대되는 그런 입법이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례 수단 방법 제한이 없고요. 자, 우리가 하나만 좀 이제 체크해 둬야 될 게, 자 봅시다. 이게 예전에 간접정범에서 한번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살의 의미를 인식하고 있는지, 자살의 의미를 이해하고 있는지, 자살의 의미를 이해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또 뭐니까 의사지배가 됐는지 기준으로 해서 자살의 의미를 몰라요. 근데 의사지배는 됐어요. 이게 바로 살인죄 간접정범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에 반해서 자살의 의미는 알아요. 근데 의사지배 안 됐어요. 알아서 죽은 거예요. 이게 자살 교사 방조죄가 되게 됩니다. 이에 반해서 마지막 자살의 의미 알아요. 근데 의사지배가 됐어요. 즉 안 죽고 싶은데 죽었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살인죄에서는 이게 나옵니다. 위계위력 살인죄가 등장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이 지금 동그라미 2번에 나와 있습니다. 자살의 의미를 인식하지 못하고 의사지배 인정. 인식이 맞구나. 괜히 이해라고 했는데 뭐 인식이건 이해건 뭐 상관없겠고요. 자살의 의미를 제대로 인식했는지 어쩐지
기준 잡고 가십니다. 이 내용이 쭉 써 있습니다.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에 보시면 부작위 한산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하지만 뭐가 필요하죠? 보증인 지위가 있어야 된다. 보증인 지위가 있어야 된다. 조카 저수지 사건 그런 게 예로 나와 있습니다. 자, 넘어가십시오. 자, 살인죄 실행인 착수지 관련해서 총론에서 판례가 딱 하나 있었어요. 이 판례입니다. 밑에 있는 것처럼 낯들고 피해자에게 접근한 순간 뭐가 됐다? 실행인 착수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총론에서 봤던 판례죠. 세 번째 줄 보시면 되죠. 피고인이 낯을 들고 피해자에게 접근함으로써 살인의 실행에 착수한 걸 봅니다. 기수 시기는 당연히 사망의 결과가 발생했을 때겠죠. 그다음에 뭐 주관적 구성 요건은 특별히 문제되지 않고요. 그래서 밑에 이제 살인의 고의 같은 거 등장하는 건데요. 예전에 우리가 총론에서 뭐 미필적 고의 같은 거 그런 것들 봤었을 때 본 내용 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 부정한 판례 나오게 되는데, 자, 부정한 판례 이걸 잠깐 보시면 이걸 이해를 못할까봐 잠깐 설명을 해드리는데요. 적재되어 있는 임산물에 대한 부정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화물자동차에 승강구에 뛰어올라 정차를 명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추락시켜 사망했다 했는데, 자, 이건 뭐냐면 자신들이 이제 단속되는 걸 회피하기 위해서 경찰관을 그냥 밀어서 떨어뜨린 거예요. 떨어뜨렸는데 설마 죽을 거라고 죽어라 하면서 밀어 넘어뜨린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살인의 고의는 없었어요. 이게 이제 폭행치사 정도 가게 되는 그런 사례가 될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위법성 관련해서 나오게 되는데요. 자, 피해자 승낙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피해자 승낙이 있게 되면 위법성 조가가 안 돼요. 여기는 어떻게 돼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피해자의 승낙의 요건이 뭐였었죠? 피해자의 승낙, 위법성 조각이 되기 위한 피해자의 승낙, 유인사법이었어요. 유효한 승낙이 있을 것, 승낙을 인식하고 행위할 것,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을 것,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을 것, 이거입니다. 이거. 그래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위법성이 조각되는데, 승낙을 받고 사람의 촉탁이나 승낙을 받고 사람을 죽이게 되면 무슨 죄가 법률 규정에 따로 있어요? 촉탁 승낙 살인죄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서는 감경적 구성 요건으로 처벌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긴급 피난으로는 위법성 조각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긴급 피난으로 통해서 위법성이 조각되려면 어떻게 돼요? 보호하려는 법익이 침해되는 법익보다 본질적으로 우월해야 돼요. 근데 생명보다 우월한 법익은 없습니다. 그래서 긴급 피난은 불가능합니다. 경우에 따라서 기대 불가능성으로 책임 조각은 가능하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정당방위 정당히 가능하고요. 안락사 넘어가겠습니다. 총론에서 한번 정리했던 적이 있어요. 죄수, 피해자 수에 따라 갈 것이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을 보시면요. 여러 사람을 한 방에 죽이면 상경이겠죠. 하지만 밑에 판례 한번 보시면 기억나려나 모르겠네요. 살인의 의사로, 살인의 고의로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여 사람을 살해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현주건조물 방화 그냥 치사죄가 돼요. 현주건조물 방화 치사죄. 부진정 결과적 가중 범위입니다. 다만 강도살인이나 존속살인과 현주건조물 방화 치사는 상상적 경합이죠. 이게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의 죄수 판단에서 배웠었던 겁니다. 그래서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의 법정형이 중한 결과에 대한 고의범의 법정형보다 우월한 경우에는 상상적 경합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특별관계에 있는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만 성립한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현건방치사와 강도살인, 현건방치사와 존속살인은요, 누가 더 법정형이 높아요? 중한 결과에 대한 고의범인 강도살인이나 존속살해가 법정형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뭐가 된다? 상상적 경합이 된 사례입니다. 그리고 3번도 자주 나오는 건데, 사람을 죽이다 보면 의복이 손상되는 거, 이건 불가발적 수반행위로 봐요. 근데 자, 다음 게 훨씬 중요하죠. 사람을 살해한 자가 사체를 다른 장소로 옮겨서 유기해버립니다. 이렇게 되면 살인죄 외 사체 유기죄가 성립하게 되는데 실체적 경합이에요. 불가발적 수반행위 이런 거 사후행위 될 수가 없습니다. 실경. 그 다음에 이제 존속 사례가 나옵니다. 자, 앞으로요 존속이 계속 여러 개 나오게 될 건데 지금 존속 사례에서 존속의 개념만 한번 설명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넘어갈 겁니다. 앞으로. 자, 조문 보도록 합니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 그래서 자기의 존속뿐 아니라 자기의 직계 존속뿐 아니라 배우자의 직계 존속도 포함된다는 것을 우선 알아두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의의에서 책임 가중 부진정 신문범 밑줄 하나 그어두십시오. 책임 가중한 부진정 신문범이라는 거 기억하시고, 주체가 여기서는 좀 의미가 있겠죠. 피해자의 직계비속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돼야 될 겁니다. 알아두고 여기는 책임 가중 부진정 신문. 그래서 이제 직계비속의 개념 428페이지 가시면은 객체에서 나오게 되는데, 자, 직계비속이 아니라 여기 이제 존속이죠. 직계 존속은 민법에서 정해지는 거 당연히 여러분이 민법에서 알고 계시라 생각하는데, 자, 이게 이제 생부와 생모를 나눠야죠. 이게 사실혼 관계에서 태어난 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생부와 생모를 나눠야 돼요. 동그라미 2번을 보세요. 생모는 인지 없이 자연적 출생과 동시에 직계 존속 관계가 발생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지 상관없죠. 하지만 사실상의 부는 어떻게 됩니까?
인지가 필요하죠. 그래서 다다음 줄에 써 있습니다. 다다음 줄. 사실상의 부재관계의 경우에는 인지하지 않는 한 직계존속이 아니다. 이거 좀 알아두면 되겠고, 그 다음에 입양의 경우에는 아직은 형법에서는요, 양친뿐 아니라 실부모도 직계존속으로 보고 있으니까 그렇게 정리합니다. 그래서 이제 밑에 판례 두 개가 나오게 되는데, 첫 번째 판례는 입양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어요. 그래서 이 친생자 출생 신고를 입양 신고로서 무효행위 전환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양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대요. 그러면 친생자 출생 신고한 거 무효예요. 그래서 입양도 안 되기 때문에 존속이 아닙니다. 그래서 죽였더라 존속살인이 아니지만 밑에 사례는 자, 입양 신고로서 효력이 있다는 말이 나오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양자가 맞습니다. 비록 친생자 출생 신고를 했더라도 이건 입양 신고로서 무효행위 전환이 인정된 사례죠. 그래서 존속 사례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 배우자, 법률상 배우자입니다. 자, 제가 총론 때부터 아마 여러 차례 얘기했었을 것 같은데요. 형법하고 형사소송법 넘나들면서요. 형사법에서요. 여기 있다 쓸까요? 형사법에서 형법, 형소 포함해서 사실혼 배우자는 배우자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다시 얘기해서 친족이 아니야. 하지만 예외가 딱 있어요. 예외. 예외적으로 어디에서? 유기죄에서. 유기죄에서만큼은 우리 판례가 사실혼 배우자도 배우자라고 인정을 했어요. 유기죄에서는 배우자로 인정을 합니다. 사실혼 관계 배우자를 배우자로 인정합니다. 이게 유일무이합니다. 유일무이하다. 형사법, 그러니까 형법, 형사소송 넘나들면서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유기죄에서만 사실혼 배우자를 배우자로 넣어주지 다른 데서는 넣어주지 않는다는 거 강조해드립니다. 자, 뭐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혼관계 포함되지 않고 무효 취소됐고요.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당연히 살아있는 배우자만 포함을 하겠죠. 살아있는 배우자. 자, 그리고 뭐 고의, 직계 존속임을 인식해야 돼요. 제가 여기 썼잖아요. 우리가 고의의 인식 대상이 뭐예요? 고의의 인식 대상은 당연히 객관적 구성 요건 요소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존속 사례죄에서 자기가 직계 비속이다, 객체 직계 존속이다 이런 거 당연히 고의의 인식 대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밑에 있는 것처럼 행위자가 직계 존속임을 인식해야 되는데 인식이 없으면 자 이럴 때 어떻게 됩니까? 자 오랜만에 총론 얘기 한번 해봅시다. 구성요건적 착오, 사실의 착오 얘기라고요. 인식사실과 발생사실 나눠가지고 자 지금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인식사실은 경한범죄고 발생사실은 중한범죄예요. 이랬을 때 몇 조가 튀어나온다? 15조 1항이 나와야죠. 15조 1항에 따라서 경한범죄로 처벌되게 된다. 15조 1항에 따라서 경한범죄로 처벌되게 되죠. 이게 제가 정리했던 구성요건적 착오 몇 유형? 3유형입니다. 3유형입니다. 그래서 인식사실, 발생사실, 경한범죄, 중한범죄 관계했을 때 당연히 15조 1항에 따라서 경한범죄로 처벌되게 된다는 거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3유형. 그래서 밑에 판례 기억할 겁니다. 아버지 살해할 의사는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보통살인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429조에 429페이지에 그 착오가 나오는데 방가루 1번, 2번 어쨌든 보통살인으로 기억하십시오. 특히 방가루 2번이 조문이 있기 때문에 시험에 잘 나오죠. 보통살인의 의사로 존속살해 결과를 일으킨 경우 이거 하는 거예요. 보통살인의 고의, 인식은 보통살인, 발생은 존속살해. 어떻게 된다? 15조인에 따라서 경한범죄 보통살인으로 간다. 됐습니다. 그리고 공범 얘기가 나오네요. 당연히 이건 부진정 신문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비신문자가 신문자에 가담하게 됩니다. 우리 판례에 따르면 어떻게 됩니까? 일단 33조 본문에 따라서 비신문자도 존속살해죄 공범이 성립은 되죠. 하지만 처벌은 어떻게 됩니까? 단서에 따라서 그냥 보통살인죄 공범으로 처벌됩니다. 됐습니다. 그 얘기를 지금 실어놨습니다. 꼭 좀 이해하시고 뭐 통설은 일단 어떻게 되죠? 통설은 일단 부진정 신문의 경우에는 33조 본문도 적용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막바로 어디로 가죠? 33조 단서로 가. 33조 단서가 뭐 하는 규정이라 그랬어요? 신분 있는 자는 있는 대로, 없는 자는 없는 대로 개별적으로 처벌하자는 거라고. 범죄도 성립되고. 자, 그런 거기 때문에 우리 통설에 따르면 부진정 신분에 있어서 비신문자가 신문자에 가담하더라도 비신문자는 그냥 보통살인죄 공범 성립, 공범 처벌입니다. 그 점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판례 쪽을 잘 좀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정리해놨으니까 잘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영아살해죄가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는 특별한 책임 표지로 인해서 책임이 감경되는 구성요건입니다. 그래서 직계 존속이 여기서도 직계 존속입니다. 근데 여기서 직계 존속도 누구? 사실혼 관계 아버지는 사실상의 아버지는 인지를 하지 않는 한 안 됩니다. 하지만 생모는 포함이 되고요. 그래서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하여 분만 중 또는 분만 직후의 영아를 살해함으로 성립되는 그런 책임감경적 구성 요건입니다. 자, 의에도 써놨는데 본죄를 가볍게 벌하는 이유는 직계존속의 명예구제와 비정상적인 심신상태로 인하여 행위자의 책임이 감경된다는 데 있습니다. 책임감경, 부진정심은 동그라미. 주체 법률상 존속에 한정합니다. 그래서 인지전의 생부 부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밑에 판례 인지를 하지 않은 생부가 영아를 살해했다. 보통살인으로 간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넘어가시고 여기서는 체크할게요. 430페이지에 로마자 3번에서 특수한 동기 있죠? 특별한 책임 표지의 1번 특수한 동기. 이거를 기억해야 되는데 동기에 관한 차고 별표 쳐두시기 바랍니다. 지금 치욕을은폐 양육할 수 없음 뭐 기타 사정 이런 게 나오게 되는데 이거는 책임 요소라서요. 고의의 인식 대상은 아닙니다. 우리가 고의의 인식 대상은 오로지 뭐라고요?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라고. 그래서 책임 관련적 표지 이거는 행위자의 인식대로 가요. 그냥 내심의 사정대로 가게 되는데 자 보세요. 두 번째 줄입니다. 책임 감경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있다고 오신한 경우 자기는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아 살해가 되고 책임 감경 사유가 있지만 행위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이때는 뭐예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살인으로 가게 된다는 점 기억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공범은요. 332 얘기 안 나오니까 걱정 마시고요. 넘어갑니다. 자 이제 촉탁승낙살인죄로 갑니다. 촉탁승낙살인 252조 1항인데 사람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살해한 자 처벌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촉탁하고 승낙하고 헷갈릴 때가 있는데 영어로 생각하면 돼요. 촉탁살인은 뭡니까? 촉탁살인. 피해자가 please kill me 한 거예요. 나 좀 죽여줘. 그래서 오케이 하고 죽여준 게 촉탁살인이고 그 다음에 승낙살인은 뭐가 될까요? Can I kill you? 그죠? 또는 May I kill you? 그랬더니 오케이 하게 된 겁니다. 이건 뭐야? 죽이려고 한 놈이 가해자 스스로가 승낙을 얻어낸 겁니다. 그래서 뭐 그 정도만 기억하시고요. 일단 불법 감경적 구성 요건입니다. 불법 감경적 구성 요건 요소 431페이지 첫 번째 써있죠? 불법 감경 동그라미 치시면 되겠고 자 근데 우리가 아니라 사시구나. 14년 15년 사법시험 쪽에서도 이런 게 등장하게 됐는데 여기는 촉탁승낙살인은 예비음모 없다 그랬어요. 예비음모는 보통살인, 존속살해, 위계위력살인만 있습니다. 그래서 은근히 잘 나오니까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객체 여기서요. 여기 객체가 직계 존속이라 그래서 가중처벌되고 그런 거 없어요. 여기 촉탁승낙살인하고 자살교사 방조, 촉탁승낙살인이나 자살교사 방조 이런 쪽에서는 직계 존속이라 그래서 가중처벌하고 그런 규정 없습니다. 그거 하나만 체크하시고 자 그래서 일반인건 직계 존속이 불문한다는 거 촉탁 승낙 제가 말씀드리는 거 갑니다. 이건 뭐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쭉 가시고 다만 저기 동그라미 2번 하나만 체크합시다. 촉탁 승낙을 할 수 있는 자는 죽음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가치 판단 능력과 자유로운 의사결정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밑줄 죽음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는 유아나 심신상실자, 명정자는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친구가 사업에 실패해서 술을 떡이 돼가지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갑이 술 먹고 같이 술 먹었던 을한테 야 너무 살기 힘들다. 그냥 나 편히 죽게 해줘라. 나 좀 죽여줘. 그랬더니 오케이 하고 죽여줍니다. 이러면 촉탁살인 아니에요. 이때는 뭐가 되는 거예요? 금방 얘기했던 것처럼 죽음의 의미를 지금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요. 심신상실 또는 명정상태이기 때문에 촉탁승낙살인이 아니라 그냥 보통살인으로 갑니다. 그거 하나 옛날 케이스에서 나온 적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자, 쭉 가시고 뭐 차고 이런 거 나오는데 여기서도 굳이 말한다면 뭘까요? 경한범죄. 촉탁승낙이 있다고 생각하고 살인을 했는데 촉탁승낙이 무효였어. 아까 같은 사례. 근데 거기서도 뭐랄까 그러고 보니까 이게 15조 1항이 걸리네. 자기는 촉탁승낙이 유효하다고 생각하고 죽였는데 알고 보니까 뭐예요? 그게 무효였다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15조 1항에 따라 결국은 촉탁승낙 살인으로 처벌이 되긴 되겠네요. 원칙적으로는 유효한 촉탁승낙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보통살인으로 가야 되는데 애석하게도 15조 1항 덕에 경한범죄인 촉탁승낙 살인과 보통살인 관계니까 촉탁승낙 살인으로 가겠네요. 그러네요. 이것도 괜찮네요. 1번만 체크합니다. 자고에서 2번은 됐습니다. 이런 거 학설만 있고 조문도 없어. 넘어가시고 이제 자살교사 방조로 갑니다. 252조 2항에 있어요. 촉탁승낙살인죄 밑에 자살교사 방조가 있어요. 그래서 2항에 사람을 교사 또는 방조하여 자살하게 한 자도 전항형과 같다. 다시 얘기해서 촉탁승낙살인죄하고 똑같이 처벌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예비모가 당연히 같이 없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문제 좀 기억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문제점으로서 교사범 방조범은 형법 총칙상의 교사범 방조범은 공범 종속성의 원칙상 반드시 정범이 존재해야 되죠. 정범이 존재해야 됩니다. 그런데
자살죄에서 정범이 있어요? 스스로 죽은 사람은 구속력 가능성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나오는 자살교사방조에서 교사방조는 형법 총칙상의 교사방조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공범 종속성설에 따르면. 하지만 공범 독립성설의 입장에 따르면 이 자살교사방조는 당연히 독립성설의 유력한 근거다, 이런 주장이 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 점 보시면서 2번에서 독립성설, 종속성설 얘기가 나오네요. 1번부터 보겠습니다. 공범 독립성설에 하면 범죄가 아닌 자살의 가고원행위를 처벌하는 본죄는 형법이 공범 독립성설을 취하고 있다는 실정법적 근거가 되고 본죄의 교사방조, 결국 총칙상의 교사방조랑 동일하다고 봅니다. 알겠죠? 동일하다. 하지만 공범 종속성설, 이게 우리 다수월 판례죠. 자살의 공범은 본래 처벌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본죄는 자살을 이용하여 타인의 생명을 침해하는 행위를 특별히 독립된 범죄로 규정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공범 종속성설에 따를 때는 특별 규정일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니 이 니은 보시면 총칙상의 공범 규정의 교사방조는 여기 적용될 여지가 없게 되는 겁니다. 특별 규정에서 그렇게 정리하시고, 뭐 주체, 객체 나가는데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자살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자살교사 방조가 되기 위해서는 자살의 의미를 알아야 된다. 그게 동그라미 니은의 2번에 있게 됩니다. 본죄 객체는 자살의 의미를 이해하고 의사결정 능력이 있는 자만 해당하므로 유아나 정신병자 이런 쪽은 객체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밑에 판례가 이게 어떤 거였어요? 7세, 3세 남짓된 어린 자식들에 대해서 함께 죽자고 권유, 물속에 따라 들어오게 하여 결국 이삭했습니다. 7세, 3세 남짓한 아이들이 자살의 의미를 인식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자살의 의미를 몰라요. 모르고 그 다음에 아버지, 이게 아버지였거든요. 아버지의 말이라면 무엇이나 따라드는 거라서 당연히 살인죄 간접정범으로 간살입니다. 자, 밑에 설명되어 있으니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433페이지 가십니다. 자살 교사는 어쨌든 결의를 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살을 결케 하는 것이고, 방조는 이미 자살 결의를 한 자에게 자살 행위를 도와줘 용이하게 실행하도록 하는 행위입니다. 그런 건데요. 밑에 이제 판례 보시면은 남편이 처와 말다툼을 하다가 처가 죽고 싶다고 하면서 기름을 사오라니까 사다 줬어요. 그래서 처가 자살한 사건입니다. 당연히 이건 뭐다? 음형이 있는 것처럼요. 자살할 수도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피해자에게 휘발유를 사다 주어 피해자가 자살하도록 방조한 것으로 봤습니다. 자살 방조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부정되는 경우에 첫 번째 판례 뭐 시험에 나온 적이 없는데 한번 보세요. 객기 부렸는데 진짜 죽어버렸던 사례라서 됐고, 2번 피고인이 자살 관련 카페 게시판에 청산염 등 자살용 유독물의 판매 광고를 한 행위는 단지 금원 편취 목적의 사기 행각의 일환으로 이루어졌고, 변사자들이 다른 경로로 입수한 청산염을 이용하여 자살한 경우 피고인 행위는 자살 방조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거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봤어요. 얘는 처음부터 사기를 하려고 그랬어요. 어차피 죽을 놈들 내가 청산염 판다고 뻥쳐가지고 돈이나 편취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광고를 냈을 뿐이고, 결국 또 청산염 등은 이놈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구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먹고 죽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방조로 보지 않았습니다. 인과관계가 없다고 봤어요. 그래서 자살 방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그럼 양가로서 한번 됐고요. 실행의 착수 미수 이런 것도 뭐 시험과 관계는 없습니다.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 주관적 구성 요건에서 잠깐 보시면 자살 방조 때는 자살하려는 사람의 자살 행위를 도와주어 용이하게 실행하도록 함을 성립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자살 방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방조 상대방의 구체적인 자살의 실행을 원조하여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의 존재와 그 점에 대한 인식만 있으면 충분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네요. 뭐 일반론이고요. 자, 넘어갑니다.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합의동사 사례가 나가게 되는데, 이것도 뭐 시험에서 잘 나오는 건 아닌데요. 간단히만 한번 정리해보면 이겁니다. 처음부터 죽을 의사가 없었어요. 갑이란 놈이 처음부터 죽을 의사가 없었는데 을한테 기망을 한 거예요. 야, 어차피 이 생은 끝났다. 다음 생에나 우리 잘해보자. 죽자.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래가지고 을은 철떡같이 믿고 같이 독약을 먹습니다. 근데 뭐야? 갑은 안 먹었어요. 을만 먹고 죽었어요. 이건 뭐야? 이게 위계관살인이에요. 위계관살인. 이거는 위계살인입니다. 위계살인. 자, 하지만 정말로 죽을 의사가 있었습니다. 갑이 정말 죽으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을이랑 같이 죽기로 해가지고 약을 같이 먹고 했는데 갑이 살아나 버렸습니다. 이런 뭐다? 자살교사입니다. 먼저 죽자고 한 놈이 살아나면 자살교사. 그 다음에 정말 죽을 의사로 같이 약을 먹었는데 죽자고 한 놈은 죽었고 응했던 사람이 살았습니다. 이땐 뭐가 된다? 자살방조가 되는 겁니다. 그게 1번과 2번에 있는 얘기입니다.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위계위력 살인죄가 등장합니다. 253조인데 전조의 경우에, 전조가 뭐다? 252조 1항 2항 촉탁, 승낙, 살인하고 자살, 교사, 방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전조의 경우에 위계 또는 위력으로서 촉탁 또는 승낙하게 하거나
자살을 결의하게 한 때는 250조에 의해야 한다. 250조가 뭐다? 1항이 보통살인, 2항이 존속살이에요. 그래서 위계위력 살인에서는 객체도 보통 일반인인지 존속인지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뭐가 있다? 예비음모까지 있다는 거. 자, 그래서 성격 이런 거 나오게 되는데 쭉 가셔서 위계, 앞으로 이제 형법 총론에서 위계가 여러 차례 나오게 될 건데요. 오인착각, 상대방의 오인착각 부지를 이용하여 그 목적을 달성하는 것, 또는 상대방의 오인착각 부지를 일으켜 이를 이용하는 일체행위, 이렇게 기억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시요. 오인착각 부지를 일으켜 이를 이용하는 일체행위, 이게 바로 위계가 되는 겁니다. 참고로 앞으로 나오겠지만 위계는요, 사람에 대해서만 가능해요. 기계에 대해서는 위계라는 게 있을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위력, 사람의 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세력입니다. 사람의 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세력, 유무형의 힘 가리지 않고요. 그래서 사회적, 경제적 지위도 포함이 됩니다. 처음 나온 것을 한번 읽어본 거고요. 그 다음에 위계위력을 행사하면 바로 실행에 착수가 있고 죽게 되면 기수가 되겠죠. 넘어가고요. 처벌 잊지 마세요. 밑줄 피해자가 일반인이면 보통살인죄가, 존속이면 존속살인죄가 성립된다. 틀리지 않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살인예비음모 말씀드렸던 250조와 253조 이 세 개만 있어요. 그래서 보통살인, 존속살인, 위계위력살인 이 세 가지만 있다는 거. 자, 그리고 앞으로 이거 아마 제가 총론에서도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목적범에서 목적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된다? 목적범에서 목적. 우리가 두 가지 세트로 좀 기억하십니다. 목적범에서 목적. 목적 딱 나오면 두 가지. 첫 번째, 목적은 미필적 인식으로 족합니다. 미필적 인식으로 족하다. 그다음 두 번째, 목적의 달성 여부는 범죄 성립에 영향이 없습니다. 범죄 성립에 영향 없다. 이 두 가지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저 미필적 인식 족하다는 게 훨씬 더 잘 나오긴 합니다. 자, 그래서 밑에 판례 예전에 우리가 예비음모 총론에서 볼 때 봤었던 내용이죠. 살인예비가 인정됐던 게 이게 살인청법자 고행했던 그 사건이고요. 그 다음에 부정한 경우는 간첩이 아직 살해 대상자 특정하지 않은 채 총기 등을 흉기를 소지하고 다녔던 그 사례가 되겠습니다. 기억하시고, 자, 넘어가시고 이제 상해와 폭행이제 넘어가도록 합니다. 436페이지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생명에 관한 죄가 우선 끝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신체에 관한 죄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상해와 폭행의 죄가 나오게 되는데, 보호법이 신체 건강 또는 생리적 기능, 이게 상해죄입니다. 신체 건강이나 생리적 기능, 이게 이제 상해죄 보호법이고요. 기본적 구성 요건으로 상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중적 구성 요건으로 책임이 가중되는 부진정 신문으로 존속상해, 그리고 행위 태양으로 인해서 불법이 가중되는 특수상해, 그 다음에 습성이죠. 행위자의 습성으로 인해서 가중처벌되는 상습상해, 책임 가중입니다. 그리고 중상해가 나옵니다. 중상해 나오게 되는데 중시리즈네요. 중시리즈 뭐죠? 총론 때 배웠던 걸 한번 떠올려 봅시다. 중시리즈. 자, 첫 번째 누구는 제외? 중체포 감금죄는 제외. 그래서 첫 번째가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 두 번째가 구체적 위헌범. 세 번째가 미수범을 처벌하지 않는다. 이런 거죠. 그래서 대부분 이제 생명에 대한 위험, 구체적 위헌범이라서 대부분 이제 기본적으로 생명에 대한 위험은 다 구성 요건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생명에 대한 위험, 이거는 다 구성 요건으로 갖고 있다. 위자가 좀 마음에 안 드는군요. 생명에 대한 위험, 이거는 기본적으로 구성 요건에 다 들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입니다. 중시리즈, 그리고 이제 상해치사죄는 진정결과적 가중범이 되겠네요. 그래서 다 미수가 있는데 중시리즈 당연히 미수 없어요. 중시리즈 미수 없고 상해치사죄도 뭐죠? 진정결과적 가중범이라서 미수가 없어요. 진정결과적 가중범이라서 나온 김에 한번 또 얘기해 볼까요? 우리가
뭐 진정이건 이건 상관없는데 결과적 가정 보면은 원칙적으로 미수가 없어야 돼요. 미수가 없는 게 원칙이 있는데 미수 처벌 규정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형식적으로 있는 애들이 있다고. 형법에 3개 있고요. 성폭법에 하나가 있죠. 자, 뭡니까? 형법에서 강인하다 그랬죠. 강인해. 응? 강도 치사상. 인질 치사상. 해상 강도 치사상. 그리고 성폭법에서 특수 강간, 뭐 강제추행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치사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미수 규정이 있는 데서 어떤 논의가 나온다 그랬어요? 이 논점이 도출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미수 규정이 없는 데선 이 논의가 안 나와요. 기본 범죄가 미수에 그쳤지만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 결과적 가정 범죄 기수냐 미수냐 그 논의가 이 동네에서는 안 나와. 미수 규정 없는 데서 있는 이 4군데에서만 등장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3년 전이었습니까? 우리 시험에서 이게 나왔던 거죠. 그래서 결과적 가정범 관련해서 쓸 수 있는 모든 것을 냈던 문제. 좀 생각해 봅시다. 자, 돌아오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상해죄랑 폭행죄를 구별하게 되는데요. 보호법익 자체가 달라요. 기본적으로 물론 이제 우리 판례가 상해죄에서 신체 건강 또는 신체 완전성 이렇게 얘기한 적도 있었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판례도 신체 건강, 생리적 기능이 상해죄 보호법으로 보고요. 폭행이 신체 완전성 이걸로 봅니다. 그리고 보호 정도가 상해죄는 침해범, 결과범위에 반해서 폭행죄는 위헌범, 거동범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정한 거동만 있으면 바로 폭행은 기수가 됩니다. 그 수단에서 상해죄는요 오히려 무형적인 방법으로도 가능한데 유무형적, 폭행의 경우에는 오로지 유형력 행사만 가능합니다. 그것 좀 하나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상해는 미수가 있지만 폭행이 있을 수 없어요. 그리고 상해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지만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입니다. 그리고 동시범 특례, 우리 판례에 따를 때 상해죄 동시범 특례 263조 상해죄, 상해치사죄, 그리고 폭행, 치상, 폭행치사 모조리 적용합니다. 4가지 기억하면 되겠고, 자 이제 상해죄 들어갑니다. 257조 1항 사람이 신체를 상해한 자 처벌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도 결국은 뭐가 될까요? 사람, 신체, 객체, 사람. 알겠죠? 객체 이것만 이제 살펴볼 건데 여기서는 뭐 객체도 사람이라는 거, 사람의 신체라는 거 하게 될 것이고, 문제는 이 정도야 생리적 기능의 훼손 그 개념을 아마 이제 만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상해냐 아니냐 이걸 이제 판단하는 내용이 등장이 될 거다. 자 보겠습니다. 본죄 객체는 타인으로서 사람이다. 다만 강요나 기망에 의하여 자상하게 한 경우에 상해죄 간접정범이 됩니다. 상해죄 간접정범. 다시 해서 여기서는요 위계 위력에 의한 강요가 없어요. 위계 위력에 의한 강요가 없어가지고 아까 살인죄에서는 자살의 의미를 인식하고 있더라도 의사지배가 되면 그때는 위계 위력 살인이었잖아요. 근데 상해에서는요 상해 의미를 인식하고 있더라도 위계 위력, 다시 해서 어떤 뭐 의사지배가 됐더라도 위계위력 상해죄가 없기 때문에 그냥 상해죄 간접정범입니다. 그것 좀 알아두세요. 그래서 무조건 의사지배가 있으면 상해 의미를 알건 모르건 그냥 뭐가 된다? 상해죄 간접정범. 그것만 하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밑에 사례가 나와 있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소지 중인 면독한 한계를 주면서 네가 네 코를 자르지 않을 때는 돌로서 죽인다는 위협을 가해 자신의 생명의 위험을 느낀 동여인은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면독칼로 콧등 길이 2.5, 깊이 0.5cm, 그래서 안면부 불과될 정도로 상해를 스스로 가했던 거야. 자,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상해 의미 인식하고 있어요. 근데 위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상해를 가한 거라고. 이때도 뭐가 된다? 상해죄 간접정범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고무신 거꾸로 신은 여자친구 찾아가서 군바르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와 같이 피고인에게 피해자 여인의 상해 결과에 대한 인식이 있고, 또 여인에게 여인에게 대한 협박 정도가 그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상실케 함에 족한 것인 이상 피고인에게 중상의 사실 인정된다고 보는 겁니다. 중상 인정했습니다. 자,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정확히 따지면 중상의 간접정범입니다. 알아두고. 그 다음에 태아. 자, 계속 얘기하지만 사람에 대해서 살인이 되고 사람에 대해서 상해가 되는 거야. 태아는 뭐죠? 아직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아까 우리가 사람이 뭐라 그랬어요? 진통설, 규칙적 진통이 수반해야 된다니까요. 분만 개시설. 그렇기 때문에 아직 그 전에는 상해 대상이 되잖아. 근데 문제가 독일에서 문제가 됐던 게
태아 때 낙태를 하려고 약을 먹었는데요. 낙태가 안 되고요. 태아가 살아서 태어났는데 기형아로 태어났어. 혹시 이게 상해가 아니냐 했는데 행위 당시에 뭐라고요? 가행위 당시 태아였다니까. 그래서 상해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그 얘기가 나옵니다. 상해에 당한지 사람이란 출생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태아는 사람이 아니다. 또한 태아에 대한 상해를 인정하게 되면 고의로 태아를 살해하게 된 거, 이게 뭐죠? 낙태죄잖아. 그것보다 더 중하게 처벌이 되게 돼서 문제가 있다. 그 다음에 혹시 태아 사망 시 산모에 대한 상해가 되느냐? 아까 봤습니다. 임산부 생리적 기능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 그랬죠. 그 다음에 상행위가 나오게 되는데 판례 보시면 대부분은 1번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 건강 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 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생리적 기능 훼손설이 원칙입니다. 한데 신체 완전성을 해하는 행위 해가지고 이 82년 판례가 하나 있는데 이거를 2000년 판례인가에서 한번 또 그대로 준용을 한 것이 한 번 있어요. 그래서 딱 2개 판례가 있어요. 신체 완전성을 해하는 행위라고 언급한 판례가 있는데 크게 신경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냥 사례 같은 데 나오면 무조건 생리적 기능 훼손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생리적 기능 훼손이란 육체적, 정신적, 병적 상태의 유발과 증대를 말한다. 그래서 육체적인 그런 기능 훼손뿐 아니라 정신적인 병적 상태 유발과 증대도 포함된다는 거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여기 예시 들어있는 거 한 번씩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밑에 판례들도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넘어가십시오. 넘어가셔서 438페이지에 2번 판례 별표해 주십시오. 정말 잘 나오는 판례인데요. 오랜 시간 동안의 협박과 폭행을 이기지 못하고 실신하여 범인들이 불러온 구급차 안에서야 정신을 차리게 되었다면 외부적으로 어떤 상처가 발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생리적 기능에 훼손을 입어 신체에 대한 상해가 있었다고 볼 것이다. 자, 그래서요, 외관상 일정한 상처가 없어요. 그렇더라도 일시기절이 아니라 장시간 동안 기절한 이런 상황은요, 생리적 기능의 훼손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판례가 상당히 자주 등장해요. 그리고 기절했다가 실신했다가 범인들이 불러온 구급차 안에서 정신을 차렸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시간이 상당히 지났다는 거예요. 최소한 몇십 분은 지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외부적으로 어떤 상처가 발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생리적 기능에 훼손을 입어 신체에 대한 상해가 있었다고 볼 것이다. 이 지문을 좀 외워두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 다음에 3번도 보시면 신체 외모에 변화가 생겼다 하더라도 신체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지 아니한 이상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이런 말이 나오죠. 그래서 외모 변화, 이게 이제 신체의 완전성 침해 정도는 폭행으로 갈 수 있을지언정 상해로 보지 않는다는 건데요. 판결로지 2번을 보시면 피해자의 음모의 목음 부분을 남기고 모간 부분을 일부 잘라냄으로써 음모의 전체적인 외관에 변형만이 생겼다면 폭행에 해당할 수 있음은 변론, 강제추행 치상죄에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신체 완전성, 음모를 잘라냈던 이런 건데 이건 폭행에 해당할 수 있으면 변론, 강제추행 치상에 있어서 상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던 사례. 자, 그리고 뭐 4번에서도요. 판결로지 1번에 나와 있는데 상해는 성폭법도 얘기입니다. 피해자, 여기서 이제 신체 완전성 얘기가 한번 잠깐 나오네요. 피해자의 신체 완전성으로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한 것으로서 반드시 외부적 상처가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생리적 기능에는 육체적 기능뿐 아니라 정신적 기능도 포함된다. 그래서 판결로지 2번 정신과적 증상인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성폭법상 상해에 해당한다고 봤던 그런 사례가 있다. 그 다음에 밑에 뭐 판례들 한 번씩 보시면 되는데, 자, 여러분들 뒤에 가서 이제 생리적 기능 훼손됐더라도 이게 상해가 아니라고 보는 경우 등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그게 뭐라고 부르는 거죠? 상대적 상해 개념이잖아. 상대적 상해 개념. 이게 성범죄 쪽에서 있는데 우선 여기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상대적 상해 개념. 자, 외부적인 상처가 있긴 있었는데요. 외부적인 상처가 있긴 있었는데 뭐다? 일상생활하는데 지장이 없고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지장이 없고 지장이 없고 자연적으로 치유될 정도의 상처. 자, 자연적으로 치유될 정도의 상처. 이거는 뭐다? 상해가 아니다. 이게 바로 상대적 상해 개념이죠. 상대적 상해 개념. 그래서 상대적 상해 개념, 이게 주로 어디에서? 성범죄에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옛날에 특히 강간죄는 친고죄였지만 강간치상, 이건 비친고죄였던 시절, 강제추행도 마찬가지고 강제추행,
치상 이런 쪽도 마찬가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적 상해 개념을 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뭐도 있다. 이거 외에 우리 판례는 강도 치상에도 확대 적용을 시키고 있고요. 강도 치상. 더불어서 요새는 특가법상 도주 차량 운전죄 있죠. 거기에서도 포함을 시키고 있다. 특수공직방 치상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주로는 성범죄 쪽에 나옵니다. 다만 주의할게요. 이 피해자가 성범죄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때는 상대적 상해 개념 거의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냥 조그만 상처가 있더라도 생리적 기능 훼손으로 보게 된다. 자, 그걸 한번 보시면서요. 뭐 1번은 된데 그 얘기가 지금 어디 나오냐면요. 자, 봅시다. 3번 상해당하지 않는 경우에서 1번 한번 볼게요. 상해당하지 않는 경우에서 1번 나오는데 이게 이제 도주 차량 운전죄에서 인정을 했던 내용입니다.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었다는 요추부 통증이 굳이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자, 첫 번째 나오죠. 일상생활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고 두 번째 시리 경감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래요. 그렇죠? 일상생활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고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그 다음에 자연적으로 치유될 정도래요. 이렇게 되면 상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2번에서도 구태여 치료를 하지 않아도 되는 좌측 팔 부분에 일주간의 치료를 위한 동정 크기의 멍이 든 거 역시 상해가 아니고요. 기타 뭐 쭉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세요. 3번. 또 4번에서 또 동정 크기가 나오게 되는데 어쨌든 뭐 동정 크기의 멍, 반상출혈상 이런 게 이제 피멍 약 같은 거 이런 것들인데 상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거예요. 이에 반해서 해당하는 경우에서 2번을 가서 볼게요. 1번은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고 2번. 피해자가 강제추행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왼쪽 젖가슴을 꽉 움켜 잡힘으로 인하여 왼쪽 젖가슴에 10일간의 치료를 위한 좌상을 입고 주사를 맞고 3일간 투약까지 했대요. 자, 이런 건 뭐야? 자연적 치유되지 않고 일상생활하는데 지장이 있었던 겁니다. 상해가 맞습니다. 그리고 3번 보세요. 미성년자에 대한 추행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외음 부부에 염증이 발생합니다. 이렇더라도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강제추행 치상에 상해당하게 된다. 그리고 4번 이게 자궁적출 오인 사건에서 나왔던 겁니다. 이미 난소 제거로 임신불능인 상태에 있어서 자궁적출 행위도 업무상 과실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하게 된다는 점. 자,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 한번 살펴보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주로 우리 시험이건 사법시험이건 이거 기출 표시된 그런 판례들 잘 좀 더 잘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린 지금 계속 상해죄를 배우고 있어요. 상해죄. 그래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 상해 고의가 있어야 된답니다. 상해 고의가. 그래서 동그라미 1번 한번 볼까요? 상해 고의 없이 폭행의 의사로 상해 결과를 일으키면 이건 뭐가 되죠? 폭행치상이에요. 폭행의 고의로 상해 결과를 발생시킨 거. 이거는 폭행치상입니다. 폭행치상. 그리고 상해 고의가 있었으나 상해 이르지 못하면 상해 미수가 되는 것이고 물론 판례 중에 상해죄 성립에는 상해 원인인 폭행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상해를 갈 의사의 존재까지 필요하지 않는다. 이런 판례도 있긴 있었는데요. 일본에서는요. 상해를 폭행죄에 대한 결과적 가중범으로 봐요. 그래서 폭행치상과 상해를 거의 같은 걸로 봐버리는데 우리나라는 상해죄하고 폭행을 전혀 다르게 보기 때문에 그런 해석을 하면 안 돼요. 이거는 옛날 옛적에 일본식 공부를 하셨던 그 대법관께서 이런 판시를 한 거예요. 상해죄 성립에는 상해 원인인 폭행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상해를 가를 의사의 존재까지 필요하지 않다. 이건 잘못된 거죠. 하지만 이 판례 어쨌든 폐기되지 않고 살아있으니까 그런갑다고 넘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밑에 판례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똑같은 걸 한번 얘기를 해냈네. 자, 이것도 아마 이게 드래그를 해가지고 한번 더 인용을 했던 그런 판례 같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위법성 나오는데요. 당연히 피해자 승낙을 통해서도 위법성이 조각될 수는 있습니다. 상해죄는. 다만 이 피해자 승낙을 통해서 상해를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이 사회상규에 반하게 되면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나온 게 뭐죠? 보험사기. 보험사기 목적으로 했었을 때 사회유리적 제한 여기 걸려서 위법성 조각되지 않겠죠. 그 내용 지금 써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의사의 치료행위. 옛날에는 이걸 뭐로 봤었죠? 옛날에는 이거를 의사의 업무상 정당행위로 봤어요. 정당행위. 하지만 요새는 피해자의 승낙으로 가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승낙. 자,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피해자 승낙 쪽으로 한다. 옛날엔 정당행위로 갔었고요. 그 다음에 운동경기 중 상해. 통상 우리가 뭐 백태클 걸었다고 운동하다가 상대편을 다치겠다고 고소하고 이런 건 본 적이 없죠. 자, 보도록 합니다. 판례. 일단 운동 경기에 참가하는 자, 규칙을 준수한 중 또는 경기의 성격상 당연히 상정하는 정도의 경미한 규칙 위반 속에 3자에게 상해를 가합니다. 자, 이랬을 때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행위라면 과실치상 성립하지 않아. 하지만 너무나 유명한 사례죠. 진기명기 사례입니다. 골프 경기를 하던 중 골프공을 쳐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자신의 등 뒤편으로 보내어 등 뒤에 있던 경기보조원에게 상해를 입혔던 그 사례. 주의무를 위반한 걸로 봐가지고 과실치상 인정했었던 사례입니다. 자, 넘어갑니다. 죄수 얘기가 나오는데요. 당연히
일신 전속적 법익입니다. 그러니까 피해자가 여럿이면 당연히 여러 죄가 되죠. 하나 행위로 여러 사람에게 상해가 있다면 상경, 개별적으로 했다면 실경. 그렇습니다. 그래서 밑에 사례 뭐라고 돼 있어요? 상해를 입힌 행위가 동일한 일시 장소에서 동일한 목적으로 저질른 것이라 하더라도 피해자를 달리하고 있으면 피해자별로 각각 별개의 상해죄를 구성한다. 그래서 한 개 행위가 수개죄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 그래서 각각 별개 상해라는 것은 따로따로 때려서 상해를 입혔던 그런 사례를 말하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존속상해가 나오게 되는데요. 책임 가중하는 부진적 신문범이다.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근데 법률상 직계존속이 아닌 경우 나오는데 당연히 법률상 직계존속이 아니면 존속상해가 안 되겠죠. 밑에 판례. 이게 이제 세 번째 줄 보시면 되겠네요. 피고인은 호적상 피해자와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친생자로 등재되어 있지만 피해자 즉 호적부상 아버지라고 되어 있는 이 피해자죠. 피해자가 집을 떠난 사이 모가 타인과 정교관계를 맺어 피혼을 출산했다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는 친자관계 당연히 없죠. 존속상해 성립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중상해가 나오게 되네요. 중상해. 자, 이게 중시리즈입니다. 중시리즈 대표주자가 중상해. 자, 1항입니다. 258조 1항.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나오죠.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가중 처벌하고 2항.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 질병에 이르게 한 자, 그래서 불구, 불치, 난치 이것까지 플러스가 되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성격에서요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 밑줄 거두시고, 그래서 기본범죄 상해 중한 결과가 생명에 대한 위험이나 불구, 불치, 난치가 되는 거예요. 자, 생명에 대한 위험 밑줄 하나 거둡시다. 생명에 대한 치명상을 의미하고요, 생명에 대한 구체적 위험을 말한다. 밑줄. 그 다음에 불구. 당연히 신체의 고유한 기능을 가진 중요부분의 상실인데 장기 손상은 뺍니다. 장기 손상 빼고 외형적 부분의 하나고, 그 다음 밑줄 중요 부분의 판단은 객관적으로 할 것이지 피해자 개인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사람의 손가락이면 손가락이에요. 근데 새끼손가락 하나 좀 잘렸다고 이걸 불구라고 하진 않습니다. 불구라고 하잖아. 그래서 이 사람이 피아니스트라 하더라도 새끼손가락 하나 잘린 걸 중상해로 보진 않아요. 맨날 옛날 예에서 나왔던 사례입니다. 그 다음에 불구, 난치 이런 건 여러분이 읽으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실명케한 거 첫 번째 판례에서 해당합니다. 실명은. 하지만 다음 판례 1, 2개월간 입원할 정도로 다리가 부러진 상해 3주간의 치료를 위한 우측 흉부 자상 이런 건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2번도 하구치 2개, 아랫니 2개 날라갔다고 임플란트 하면 됩니다. 그래서 중상해에 해당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폭행의 고의로 상해 결과를 발생시켰다고. 이게 폭행치상이었잖아요. 근데 폭행을 통해서 달성한 이 상해 결과가 중상해예요. 중상해. 자, 이럴 때는 어떻게 되냐? 결론은 죄명은 폭행치상이 맞습니다. 하지만요, 여러분, 나중에 보겠지만 폭행치상죄는요, 상해죄 규정된 조문의 정한형을 따르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폭행을 통해서 폭행치상이 됐었을 때 단순 상해 정도 결과를 발생시켰으면 상해죄 정한형으로, 그 다음에 존속에 대해서 했다면 존속상해로, 그 다음에 그 상해가 중상해 정도 결과에 이르렀다면 뭐가 되는 거예요? 폭행치상의 죄명이 되지만 중상해의 정한형으로 처벌됩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가 써 있습니다. 본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해 고의가 있어야 되는데 만일 폭행의 고의로 본죄의 결과, 즉 중상해 결과를 발생시킨 경우에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관해서 문제되는데, 상해와 폭행은 고의가 다르므로 죄명은 뭐예요? 폭행치상죄가 성립합니다. 다만 폭행치상죄가 성립한다고 해도 처벌은 본죄형이 적용됩니다. 알아두십시오. 중상해 정한형에 따르게 됩니다. 형법상 중시리즈 쭉 써놨는데 기본적으로 다보다 생명에 대한 위험을 갖고 있어요. 근데 추가해서 갖고 있는 게 첫 번째 중상해야. 불구불치 난치가 추가되고요. 중손괴에 가면은 생명 외에 신체에 대한 위험도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중상에서는 불구불치 난치가, 그 다음에 중손괴에서는 신체에 대한 위험이 추가가 됩니다. 그리고 밑에 중체포감금은 어디에도 위험 발생, 생명에 대한 위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중시리즈에 집어넣지 않습니다. 중시리즈 들어가지 않는다. 여기까지. 존속 중상해는 책임 가중 분정 신분이겠고요. 자, 그 다음에 6항에 보시면은 442페이지 특수상해가 나옵니다. 특수가 처음 나왔는데 이 특수 단다위 특수라 그러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함을 건 휴대한 특수가 나오게 되는데, 이거는 특수폭행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합니다. 왜냐하면 옛날부터 책이 특수폭행이 써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 특수상해가 재작년에 폭처법이 일률자 개정이 되면서 우리 특수상해도 이게 신설이 된 거야. 폭처법에 이 특수상해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있었는데 폭처법에 이런 쪽이 다 삭제됐어요. 삭제되는 덕에 형법에 특수상해가 신설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는 안 써놨어요. 어쨌든 여기도 단다위 특수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됐어요. 그래서 단다위 특수, 단순 특수상해는 258조의 1항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1항이 이렇게 돼 있군요. 2호 7조 1항이 단순상이고 2호 7조 2항이 저기 존속상해죠. 존속상해. 그 다음에 2호 8조가 뭐냐? 특수상해. 2호 8조가 중상해. 중상해. 그래서 어쨌든 각각 단다위를 하더라도 상해가 그냥 보통상해인지 보통상해인지 아니면 중상해인지에 따라서 또 달리 규정을 하고는 있네요. 조문책에 이해하시고요. 하여튼 단다위 특수는 좀 이따 폭행해서 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상해치사 진정 결과적 가중범위고 존속상해치사 역시 이건 뭐가 되는 겁니까? 책임이 가중되는 결과적 가중범위 되겠네요. 뭐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밑에 판례 옛날에 인과관계에서 봤었던 내용들이죠. 특히 2번 기억하십니까? 낙산비치호텔 사건. 이게 결과적 가중범위에서 기본범죄행위와 중앙결과 사이에 중간행위가 개입됐어요. 그래서 우리 학설의 다수설에서는 이게 뭐죠? 자살을 위장하기 위해서 밖으로 베란다 밑으로 떨어뜨린 이 던진 행위가 별개의 행위가 되는 거야. 중간행위가 있어가지고 상해치사가 안 된다고 봐요. 하지만 우리 판례는 그냥 어차피 이것도 포괄하여 단일의 상해치사다 해가지고 직접성을 인정했던 그 사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직접성 인정했던 사례예요. 그래서 판례는 포괄의 단일의 상해치사를 인정했었죠. 뭐 나머지 것들은요, 여러분들이 뭐 인과관계에서 봤었던 것일 거고요. 그 다음에 파랑에서 상해 동시범 특례 역시 총론에서 열심히 떠들었던 겁니다. 자, 쉬었다가 폭행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